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선영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반쯤 걷고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딱히 지저분하지도 특별히 정리되어 있지도 않은 공간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그녀가 늘 살아오던 그 문제없는 집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엔 그 일상조차 조금 다른 결로 피부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전날 밤 늦게까지 정리한 문서 더미와 새로 산 이불 커버의 주름이 아직 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주방에는 어제 마트에서 산 귤이 4-5개 남은 채 대충 씻겨진 바구니 안에 놓여 있었으며 선영은 그 바구니를 바라보다가 괜히 귤 하나를 꺼내 손에 올려보았다. 껍질을 까지도 않고 다시 내려놓으려던 찰나 핸드폰 화면이 켜졌고 알람도 메시지도 없었지만 습관처럼 화면을 열어 날씨 앱을 확인했다. 현재 기온 영하 2도, 체감 온도 -6도. 그 수치 하나에도 괜히 움찔하며 어깨를 한번 움츠린 선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립밤을 바르고 머리를 넘기며 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겨울이 오면 꼭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오더라니까. 말은 작았지만 그 속엔 묘한 감정의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은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졌다. 선영은 유난히 오늘따라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고 눈가의 잔주름과 굳어진 턱선이 왠지 익숙하지 않게 다가오자 눈썹 사이를 매만지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화장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는 날이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선영은 한참 동안 파우치 뚜껑을 열고 다시 닫기를 반복했고 결국 립스틱을 한번 쓱 그어보았다가 다시 화장솜으로 지운 뒤 거울 앞에 손을 올려 턱을 괜히 짚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이유가 없었고 그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선영은 자신의 감정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점심쯤 동네 카페에 들러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선영은 창가 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자꾸 시선을 주는 듯한 기분에 고개를 돌려 한번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다시 시선을 내려두고 있었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교차였을 수도 있고 그녀의 착각이었을 가능성도 높았지만 그 짧은 시선 하나가 유난히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선영은 괜히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손끝의 열기를 오래도록 느껴보려 했다. 그냥 요즘 내가 좀 예민한 거겠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 혼잣말이 입속에서 맴돌았고 그 말이 사라지는 대신 자꾸만 여자라는 단어 하나가 속으로만 반복되어 밀려오는 걸 선영은 애써 부정하지 않았다. 장을 보던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마트 특유의 공기, 시끄럽게 돌아가는 냉장 진열대의 소음, 부드러운 음악이 깔리는 실내에서 선영은 흔히 그렇듯 쇼핑카트를 끌고 있었다. 손에 쥔 장바구니 목록은 남편 준호가 보내준 톡 캡처였고 크게 특별할 것도 없는 평소처럼 반복되던 장보기였기에 그날만큼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코너를 돌아 회전문 근처 진열대에서 그 얼굴을 마주쳤을 땐 무언가가 또르르 흘러내린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었는지 감정이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지만 선영이 맞지?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짧은 순간이지만 눈을 제대로 맞춰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윤호였다. 선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조용하지만 묘하게 존재감 있던 아이. 뚜렷한 인상이 있는 얼굴이 아니었기에 쉽게 지나쳤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은 정확하게 기억나 있었다. 학생부실 앞에서 얼떨결에 둘이 잠깐 마주친 일, 체육대회 때 같은 조가 되어 몇 마디 건넸던 대화, 그 작은 장면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진짜 너네 반 맞지? 난 한참 고민했어. 근데 결혼했어도 넌 여전히 그때 그 느낌이야. 윤호는 눈을 떼지 않았다. 말투는 가볍고 웃음도 담백했지만 그 시선 안엔 무언가 복잡한 층위가 겹쳐져 있었다. 칭찬인지 관심인지 아니면 단지 옛 추억에서 비롯된 감정인지 분명하게 분리할 수는 없었지만 선영은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도 불쾌하지 않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렸다. 거부감은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에 숨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감정은 낯설면서도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금방 몸 안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다. 둘은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고 오래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과거의 파편들을 꺼내 놓았다. 윤호는 변하지 않은 말투로 선영이 기억하던 그 시절의 느낌을 고스란히 꺼내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그 만남이 선영에게는 생각보다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게 될 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트렁크에 생수와 주방 세제를 넣고 뒷문을 닫을 때까지도 머릿속엔 윤호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왜 하필 그 사람이어야 했을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 반가운 얼굴 하나 봤다고 넘겨야 했지만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무언가가 자꾸 꺼내지 말라고 말리는 와중에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뚜렷한 목적도 없고 구체적인 바람도 없는 감정이었지만 몸속 어딘가에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선영은 느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였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처럼 제 시간에 퇴근했고 둘은 평소처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고등어구이와 두부조림, 김치를 꺼내고 밥을 푸는 동안에도 선영은 한 번도 윤호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마다 마트에서 마주쳤던 그 짧은 시선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윤호는 분명히 자신을 쳐다봤다. 그냥 반가운 시선이 아니었다. 그건 확인하는 시선에 가까웠고 선영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기에 더 복잡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을 때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등을 돌린 채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들었다. SNS를 켜고 검색창에 윤호라는 이름을 넣는 동안 손끝이 여러 번 멈칫했다. 하지 말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다. 그 사람의 풀네임이 떠오르고 프로필 사진을 짐작하며 하나씩 내려보는 과정이 어쩐지 탐색이라기보다 망설임에 가까웠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의 계정도 동시에 확인했고 그 중 한 명의 친구 목록에서 결국 윤호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바닷가였다.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수평선이 희미하게 번져 있는 석양빛이 은근히 분위기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선이나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윤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고 스마트폰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다 말고 다시 위로 올려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윤호. 그 이름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 몰랐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전혀 연락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날 마트에서의 짧은 마주침 하나로 지금 이토록 깊이 각인될 수 있다는 게 선영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게시물 몇 개를 연달아 눌러보다가 이내 폰을 엎어놓았다.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선영은 눈을 감고 이마를 매트리스에 붙인 채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자문했다. 지금 이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물음은 한참을 머물렀지만 끝내 어떤 대답도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호와의 계정을 찾은 그날 이후 선영은 며칠을 머뭇거리며 그의 흔적을 들여다봤다. 좋아요도 누르지 않았고 댓글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멀리서 바라보듯 그의 사진과 짧은 문장들을 몇 번이고 훑어보았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게 된 건 어떤 충동이라기보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자각에 가까웠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장이었고 윤호의 답도 담백했다. 며칠 동안 오가는 대화는 긴장도 없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묻어나지도 않았다. 낯섦과 익숙함 사이 어딘가에서 조심스레 균형을 잡는 대화였고 그 안에서 선영은 서서히 마음의 방향을 틀고 있었다. 만나자는 제안은 윤호가 먼저 했다. 선영은 망설였지만 그 망설임이 오래 가지 않았다.
카페에서 잠깐 보는 건데, 뭐.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약속 장소를 확인한 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머리를 말리다 말고 다시 물을 묻혔고 향수는 늘 뿌리던 것보다 조금 더 진한 걸 골랐다. 의도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도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한 윤호는 생각보다 변해 있었다. 아니, 변한 것보다 더 단정해졌다는 인상이 맞았다. 고등학교 시절의 조용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덧씌워진 시간이란 무게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윤호는 선영을 마주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처럼 그냥 반가운 줄만 알았는데 너는 진짜 오랜만인데도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 그런 말을 듣는 건 오랜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호에게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반가움이나 기억 그런 감정의 측미를 오랜만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나니 선영은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짧지 않은 대화 끝, 자리를 일어서기 전 윤호의 손끝이 무심하게 선영의 손등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의도된 건지 실수였는지 그 순간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자기 몸 어딘가가 반응했다는 걸 느꼈다.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을 따라 걷다 말고 선영은 멈춰섰다. 손끝을 들여다보며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였나.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버틴 탓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변명하는 말이 밤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두 번째 만남은 의외로 빠르게 이루어졌다. 윤호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묘하게 부드러운 강요가 섞여 있었고 선영은 그걸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했다. 다음 주쯤 괜찮으면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날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그 한 문장에 며칠을 머뭇거리다 결국 응, 괜찮을 것 같아라고 짧게 답을 보냈다. 보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이상하게도 안정을 찾는 감각이 먼저 찾아왔다. 불안과 기대가 서로 밀어내지도 끌어당기지도 못한 채 가만히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평소 같았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공간이었지만 윤호가 먼저 시간을 정했고 선영은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으며 그가 어떤 의도로 이 장소를 택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쯤은 자신에게서 기대하고 있던 불편해하지 않기라는 태도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조용히 그의 페이스에 휘말리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면서도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이상하지? 윤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렇게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어제는 무섭다가도 오늘은 궁금해지고 내일은 또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선명해졌어. 너를 보는 느낌이. 그 말에 선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었다. 가벼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여운이 섞여 있었다. 다시 설렐 수 있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그 문장을 들었을 땐 순간 숨이 어딘가에 걸린 것처럼 멈췄다. 다시 설렘. 너무 오래전에 두고 온 감정이라 기억조차 흐릿했던 단어. 설렘이란 말이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왔던 터라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선영에겐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이 윤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녀의 중심을 더 깊이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선영은 뚜렷하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 그녀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은 혀끝까지 올라오고도 끝내 발음되지 못했다.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뱉은 말은 경계와 받아들임 사이 어딘가에 걸쳐있는 애매한 문장이었다. 윤호는 그런 선영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싫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날 이후 선영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무해해 보이는 말들이었다. 친구 만나러 나가. 회사 사람들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어.
그녀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너무도 평범하고 흔해서 그 안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준호는 그런 말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았고 되려 잘 됐네. 요즘 좀 답답해 보였는데 나가는 거 좋아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선영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윤호의 얼굴이, 웃음이, 말투가 자꾸만 머릿속을 떠돌았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의 각도나 대화 중 눈길을 피하지 않던 그 시선, 작은 농담을 던지며 뒷목을 긁던 습관까지 세세하게 떠오르며 점점 더 선영의 시간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엔 그저 오랜만에 마주한 사람으로 기억했던 그가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슴을 쿡 찌르는 듯한 묘한 여운으로 남게 될 줄은 몰랐다.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어느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오른쪽 베개 위엔 늘 그렇듯 준호가 있었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따뜻하고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눈을 감고 뒤를 돌아눕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윤호의 손끝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단정하게 정리된 셔츠 깃이 떠올랐다. 두 개의 얼굴이 겹치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더 뚜렷해지는 잔상처럼 윤호의 손길이 준호의 미소 위로 겹쳐졌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겹침조차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디까지가 상상이고 어디서부터가 욕망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영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균열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걸. 윤호의 말처럼 다시 설렐 수 있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그 문장은 들은 순간부터 선영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의 언어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윤호의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머릿속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했고 눈을 감는 일에 그 어떤 저항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건 실수일까, 유혹일까, 선택일까 그 모든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다. 그의 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고 너무도 조심스러워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들었다. 입술이 다가왔고 짧은 숨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으며 겁내거나 흔들리기보다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익숙한 감정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어떤 윤리도 도덕도 떠올리지 않았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지조차 희미해질 만큼 감각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입술이 닿았고 그 짧은 접촉 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교환해버렸으며 그걸 누구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 후 윤호는 말없이 차 문을 열었고 나는 그를 따라 조용히 뒷좌석에 앉았다.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라디오도 꺼진 상태였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나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돌아설 수도 있어. 문만 열면 다시 아무 일도 없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반복되었지만 정작 차가 익숙한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핸드백을 꽉 쥔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 외에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 아니잖아. 입술이 마르도록 침묵을 유지하다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그 말 안에 담긴 질문과 확인, 기대와 체념 같은 감정들이 서로 엉켜 있었고 윤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운전대를 더 강하게 쥐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몸짓이 내게는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신호처럼 느껴졌고 차가 멈췄을 땐 이미 내 손이 먼저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숙련된 동작처럼 문을 열었고 발을 내딛었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모텔의 유리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말릴 사람도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시간이었기에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시트와 벽에 걸린 TV,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과 생수병까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된 풍경 안에서 나는 오히려 흐트러져가는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윤호는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내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나 역시 그의 움직임을 재촉하지 않았다. 어색하지 않은 거리, 필요한 만큼의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감정의 속도, 그것이 그 밤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굳이 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몸이 먼저 말을 걸었고 손끝이 대화를 이끌었으며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은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졌다.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용했고 그는 조심스러워지지 않기 위해 과감했으며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도 책임도 잠시 내려놓은 채 서로의 감각에만 몰두했다. 너무 조용한 밤이었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마주 앉았던 거리보다 더 가까워진 공간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허물어지는 소리를 마음속으로만 듣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달라졌다. 단 하루, 단 한 번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이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윤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괜히 핸드폰을 재부팅하거나 무음 설정을 해제해보기도 했다. 의미 없는 그룹 채팅방을 열어보는 척하며 화면을 넘기고 SNS를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나는 윤호의 말 한마디, 짧은 메시지 한 줄, 혹은 이모티콘 하나에도 반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구두를 벗고 가방을 식탁 옆에 내려두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 거울을 마주보는 순간 짧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그 얼굴 속에 새겨진 표정이 전과는 달랐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깊어졌고 더 조용해졌으며 마치 비밀을 가진 사람 특유의 침착함 같은 것이 생겨 있었다. 준호는 늘 하던 대로 집에 들어왔고 나는 늘 하던 대로 웃으며 그를 맞았다. 저녁 식탁에 앉아 그가 했던 업무 이야기를 듣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으며 말끝마다 짧은 웃음을 섞었다. 내 연기는 무너지지 않았다. 너무도 일상적인 저녁 풍경 안에서 나는 잘 살아남았다. 어제의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평온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평온한 행동 속에서도 윤호의 손끝은 여전히 기억 속 어딘가에서 또렷하게 살아있었고 그것은 단지 감각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어떤 증표처럼 남아있었다. 그건 우연도 아니었고 충동도 아니었다. 내가 허락했고 그가 받아들였으며 우리는 함께 넘어갔다. 죄는 시작되었고 나는 그것을 아직 후회하지 않았다. 예정된 만남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늘 그러했듯 그날도 그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약속이라 부르기엔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기다림이라 하기엔 기대가 배어 있었으며 우연이라 치기엔 이미 서로 너무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며칠 전의 일 이후 선영은 자신이 한 번 넘은 선을 되돌아보려는 시도를 몇 번 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윤호의 목소리나 손끝 혹은 자신이 감추려 했던 표정 하나가 어김없이 떠오르며 결심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만남도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었다. 윤호가 먼저 와 있었고 모텔 바로 앞 작은 공터 같은 골목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생각보다 더 평온했고 그 평온함은 오히려 선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엔 익숙해질 만큼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어 버린 듯한 공기만이 그 자리를 감싸고 있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윤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모르겠어. 그냥 조용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불편해졌어. 아니,
그건 아니야. 오히려. 말이 끝나기 전 어딘가에서 들려온 낮고 둔탁한 소리. 차가 진입하는 골목의 작은 엔진음이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아주 천천히, 아니, 이미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차린 듯한 반응이었다. 차가 다가오는 속도,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 정차할 때 창문을 약간 내리는 습관까지 그건 준호의 차였다. 그리고 그 차가 골목 초입에 멈춘 순간 모든 공기가 멈췄다.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1초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짧고 낯선 정적 속에서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윤호 또한 그 상황을 말로 덮으려 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지금의 현실을 지우지 못하리란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였다. 늘 입던 재킷, 잠깐 고민한 듯한 눈빛.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선영아.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고 그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준호는 거침없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다급하거나 폭력적인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정직하고 확신에 찬 걸음이었기에 더 무서웠다. 선영은 몸을 피할 수 없었고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손이 올라왔다. 생각보다 세지 않았지만 아프게 느껴지는 건 그 힘 때문이 아니었다. 윤호와 마주선 그녀의 뺨을 세차게 스친 소리는 이 골목을 꽉 채웠고 고개를 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와닿았다. 그 순간 선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리가 힘없이 풀렸고 조용히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입술이 겨우 떨려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만큼 목소리는 작았고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너무도 모호해서 해명으로 들리지도 않았으며 되려 더 깊은 오해만을 부추기는 듯한 울림만을 남겼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엔 어떤 논리도 없었고 단지 부정하고 싶은 감정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이미 너무 늦은 말이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준호는 선영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 눈빛엔 배신이라는 단어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어떤 비참함과 깊은 분노, 그리고 어쩌면 이해조차 섞여 있는 듯한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차라리 울음보다 더 큰 소리로 선영의 가슴을 짓눌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골목에서 단지 숨만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꺼내 말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들켜버린 순간 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사실만이 세 사람 사이에 조용히 떠 있었다. 짐을 싸는 모습은 늘 무겁지만 그날의 준호는 유난히 조용했다. 서랍을 여는 소리도 옷장을 닫는 소리도 이상하리만치 질서정연했고 옷을 개는 손끝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부엌 쪽에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 단단하게 굳은 자세로 서 있기만 했다. 물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수없이 떠올랐지만 어떤 말도 입을 통과하지 못했고 시간은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쳐갔다. 어디 가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건 그가 정말 어딘가를 떠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묻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장면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고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결국 아무런 말 없이 짐을 다 싼 후 집을 나섰고 그 순간부터 선영은 남겨졌다는 감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처음에는 퇴근 시간에 문이 열리게 달았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TV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조용히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다. 현관문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 번 시계를 확인했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다가 선영은 깨달았다. 잘못했어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한마디가 너무 쉽게 들릴까봐 두려웠고
지금 와서 그 말을 한다는 게 오히려 비겁해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어두운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고 그 고요 속에서 선영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스스로를 벌주는 것처럼 다리를 펴지도 않았고 등을 기대지도 않았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작아질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처음 알았다. 자책은 말없이 반복되었고 생각은 끝없이 같은 자리를 돌기만 했다. 윤호는 그 와중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그렇게까지 나쁜 일 아니었어. 내 감정은 진짜였잖아. 나는 그걸 믿어. 선영은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꺼버렸다. 진심이라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진심이면 괜찮다는 식의 말은 지금의 그녀에게는 하나도 닿지 않았고 되려 뭔가를 피하려는 말처럼 느껴져서 더 멀어지고 싶었다. 그를 원했던 시간도 있었고 손끝이 닿던 순간을 지우지 못하는 자신도 있었지만 그런 감정이 지금의 무너짐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었다. 진짜였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졌고 이상하게 숨을 쉬는 것도 점점 더 어렵게 느껴졌다. 언젠가부터 선영은 자꾸 숨을 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벌이라도 받듯 입술을 다물고 호흡을 끊고 가만히 있었다. 이러다 정말 숨이 멎는다면 아마 그조차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낯설고 또 무너져 있었다.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은 느낌. 걸어도 걷는 것 같지 않고 누워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뭔가에 시달리는 감각. 그것이 지금 선영이 살아있는 방식이었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말보다 시선이 먼저 알려주었다. 정확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회의실에서 함께 앉았을 때 누군가는 짧은 침묵 후에 고개를 숙였고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는 입꼬리를 올리려다 멈춘 채 시선을 피했다. 한 사람이 말을 줄이면 다른 사람은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 눈빛들은 조용하지만 단정했고 그 단정은 언젠가부터 선영의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출근 시간이 비슷한 팀장과 함께 가면 예전엔 이런저런 주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은 굳이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그 빈 공간은 불필요한 침묵으로만 채워졌다. 누구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어떤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로 알고 있는 관객처럼 오직 태도만으로 인물의 죄를 증명하려는 듯한 공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조용한 압박은 더 깊어졌다. 준호는 집에 있었지만 없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움직임의 간격을 자연스럽게 벌려갔고 한 사람이 부엌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은 방 안에 있었고 물컵을 꺼내는 소리도 리모컨을 누르는 손끝마저도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다. 각방을 쓰게 된 건 명확한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단지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각자의 불빛을 껐고 서로가 눕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선영은 자꾸 깨어 있었고 깨어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조심스레 들이쉬는 버릇이 생겼다. 가끔은 괜히 수납장을 뒤졌다. 정리할 이유도 없는 서랍 속을 꺼내고 다시 채워넣고 뭔가를 찾는 척하면서 허공을 헤맸다. 진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손을 움직이는 시간 동안은 생각이 조금 덜 따라붙었기에 그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멈춰선 자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건 윤호였다. 그 사람의 말투, 웃음, 무심한 듯 다정했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오를 줄은 몰랐다. 그리운 감정이라기보단 그가 불러주었던 단 하나의 이름 여자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내로서의 얼굴, 직원으로서의 얼굴, 죄인으로서의 얼굴. 그리고 그 속에 한때 여자였던 내가 남아있기나 한 걸까? 윤호는 오늘따라 말이 없었다.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어 있었으며 종이컵을 손에 쥔 채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반복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선영은 마주 앉은 채 말없이 그 손끝을 바라보다가 잠깐 눈을 감았다. 대화라는 이름의 공기는 이미 다 빠져나간 듯했고 이젠 남은 잔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란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다 버리고 나랑 새로 시작하자. 윤호가 말을 꺼낸 순간 공기가 약간 흐트러졌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제안은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선언처럼 들렸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한때 그를 향해 쏠렸던 마음의 방향이 순간 다시 기울었고 선영은 그것을 스스로 느낄 만큼 흔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반갑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이 왜 이토록 이기적으로 들리는 걸까? 윤호가 내민 손끝에 닿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물러나 있었고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왔을 땐 거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 공간엔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안방에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조금씩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식탁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물컵을 채우러 갔다. 손에 잡히는 냉기조차 예전만큼 일상적이지 않았고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잠시 뒤 준호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에도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집에선 내가 불청객이야. 그 말은 화를 내는 것도 원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담백하게 던진 문장이었고 그래서 더 깊이 박혔다. 불청객이라는 말 속엔 단 하나의 의미만 있었다. 당신은 여기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거실 중앙에 멈춰 섰고 입술을 떨며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제야 처음으로 이 집에서 숨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익숙하다고 믿었던 이 공간은 더 이상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벽도 공기도 조명도 전부 낯설게만 느껴졌다. 무릎이 살짝 떨렸고 머릿속은 멍했다. 감정이 많았던 게 아니라 감정이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일부가 아니었다. 눈을 감아도 잠이 들지 않았고 눈을 떠 있어도 깨어있는 것 같지 않았다. 베개는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었고 시트 위에선 몸이 뒤척이다가 어느새 굳어버리곤 했다. 창밖엔 아직 불 꺼지지 않은 아파트 불빛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지만 그 자녀의 빛마저 선영에게는 숨을 곳 하나 주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점점 더 큰 소리처럼 귀를 두드렸다. 눈을 감으면 윤호의 말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준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어디를 바라봐도 누구의 이름을 떠올려도 이젠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감각이 선명했다. 며칠째 답을 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 몇 개는 이미 읽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슨 일 있어? 로 시작해서 기다릴게로 넘어갔고 마지막엔 짧은 침묵의 말들이 남겨졌다. 그리고 오늘 저녁 유호의 메시지는 유난히 단단한 문장 하나로 끝을 향하고 있었다. 이건 이제 나 혼자 만든 관계 같아. 그만할게. 그 문장을 읽고도 선영은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다. 아쉬움보다 미안함이 더 컸고 그 미안함조차 곧 피로로 바뀌었다. 그를 좋아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고 함께 있던 시간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이 지금의 공허를 다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떠났고 그녀는 남겨졌고 이젠 둘 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다. 현관문 너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늘 그렇듯 일정한 시간,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오는 그의 존재가 어쩌면 마지막 남은 일상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선영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어. 준호는 그 말을 하며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엔 기대도 없었고 실망도 없었으며 오직 오래 참아온 체념 같은 게 배어 있었다. 이젠 어떤 감정도 붙들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선영은 종이 앞에 앉아 도장을 들었다. 도장을 든 손이 묘하게 떨렸고 아무런 이유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괜히 지문이 묻지 않도록 천 조각을 찾아 손에 감쌌다. 그 작은 조심스러움이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지금 이 선택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가늠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도장을 내려놓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종이 위로 시선을 내리지도 않은 채 선영은 그렇게 멈춰 있었다. 거실 불은 켜지지 않은 채였다. 밖은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집 안의 어스름은 그보다도 더 무거운 기색을 품고 있었고 선영은 소파 한쪽 끝에 몸을 웅크린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불을 덮지도 않았고 쿠션을 끌어안지도 않았으며 그저 무릎을 접고 앉아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골랐다. 불을 켜면 방이 너무 환해질까봐 겁났고 소리를 켜면 어떤 기억이 튀어나올까 두려웠다. 그래서 불도 소리도 피한 채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감싸고 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선영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이 고요 속에서라도 느껴지는 자극이 없다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무게라도 붙잡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일어나 옷방으로 들어갔을 땐 어딘가 허전한 기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옷장 한쪽이 비어 있었고 셔츠 몇 벌이 빠진 자리에 옷걸이만 덜렁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넥타이 칸도 몇 줄이 비어 있었고 그 아래 칸엔 접혀 있던 티셔츠들이 가지런하긴 했지만 어딘지 정리 중인 느낌이 더 강하게 풍겼다.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덜고 떠났다는 인상이 강했고 그 차분함 속에서 더 큰 냉기가 피어올랐다. 선반 위엔 반지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반지가 없었다. 작은 보석 하나 없을 뿐인데 상자는 마치 전부를 잃은 것처럼 허전했고 선영은 그것을 손에 들어보지도 못한 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비남이 바닥을 울리는 듯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다. 윤호의 연락처를 찾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터치하고 메시지 창을 띄우는 동안 손끝이 살짝 떨렸다. 뭐라도 써야 할 것 같았고 보내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번이고 문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던 그 순간 그의 프로필 옆 작은 회색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차단됨. 그 세 글자가 감정보다 먼저 인식되었고 그제야 선영은 메시지를 다시 쓰지 않았다. 인사를 건네지도 못했고 이야기를 끝맺지도 못한 채로 모든 것이 그렇게 마감되고 있었던 것이다. 현관 쪽으로 나와보니 익숙한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외출한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슬리퍼는 왠지 모르게 시간을 멈춘 물건처럼 느껴졌고 선영은 그 앞에 한동안 서 있기만 했다. 신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한 채 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풀리지 않은 오해도 아니었다. 그냥 시간의 끝에 남겨진 작은 물건들, 말하지 못한 문장들, 끝까지 꺼내지 못한 눈빛 같은 것들. 그 흔적만이 이 집 안 곳곳에 박혀 있었고 선영은 그 안에서 여전히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들이운 거실은 적막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이 공간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임을 간신히 증명하고 있었다. 선영은 식탁에 앉아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긴 숨을 들이켠 채 유리잔 너머로 흐려진 배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큼이나 흘렀는지 모를 그때 조용히 안방에서 나온 준호가 발걸음을 멈춘 뒤 그녀를 향해 시선을 주었다. 당신이 나간 다음에야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유난히 차분했으며 그래서 더 깊었다. 분노나 울분이 실리지 않은 그 문장 속엔 그동안의 모든 침묵이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고 선영은 그 한마디에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엔 어떤 감정도 붙잡지 않았고 붙잡을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서 말 대신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박스를 꺼냈고 옷가지 몇 개를 접어넣으며 손끝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박스 하나하나가 유난히 버거웠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물건보다 더 많은 감정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서랍을 열며 정리해 두었던 소품 몇 개를 꺼냈고 예전부터 간직하던 사진첩을 손에 들었을 땐 괜히 한 장 한 장 넘기지도 못한 채 그대로 뚜껑을 덮었다. 무언가를 골라 담는다기보다 더는 이 집에 남기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짐을 마저 싸고 난 후 선영은 거울 앞에 섰다. 오랫동안 바라보던 거울, 매일 아침 이 앞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누군가의 아내로 또 한 사람의 여자로 살아가던 시간을 마주하던 그 거울이었다. 그 안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표정은 예전의 것과는 달라져 있었다. 무너졌고 견뎠고 이제는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거울을 바라보던 선영은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혼잣말을 뱉었다. 사람은 참 바보처럼 잃기 전까진 몰라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뉘앙스를 담고 있었지만 이 집을 나서는 마지막 문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가방을 들었고 문을 열었고 신발을 신은 채 현관 앞에 섰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선영도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 순간은 눈물도 없었고 언성도 없었으며 단지 끝이라는 감정만이 이 공간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서는 동안 뒤돌아보지 않았다. 무엇을 본다 한들 남을 것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뒤돌아보는 그 한 번의 시선조차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대처럼 남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낮고 조용한 천장의 불빛 아래 선영은 낯선 공간 안에 서 있었다.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었지만 박스 하나 열지 않은 채 손끝만 허공을 헤매며 방 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 번쯤은 이 공간을 상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았지만 막상 혼자라는 현실이 이렇게까지 가벼운 침묵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가구라 부를 만한 것도 몇 개 없었고 한쪽 벽엔 작은 옷걸이와 반쯤 열려있는 커튼이 달린 창문이 있었으며 모서리가 둥글게 다른 싱크대와 낡은 전자레인지가 겨우 이 방의 쓰임새를 말해주고 있었다. 짐을 풀지 않은 건 어쩌면 이곳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고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종일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섰다가를 반복했지만 어느 자세도 편하지 않았고 바닥은 지나치게 차가웠으며 이불 위에 몸을 얹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자꾸만 팔을 감싸게 되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차가운 손길이 스쳤고 눈을 떠 있으면 윤호의 낮은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으며 어느 쪽을 향해도 마음은 똑같이 텅 빈 중심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불을 켠 채 거울 앞에 앉았을 땐 마치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것 같았다. 얼굴은 그대로였고 눈도 코도 입도 변한 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표정은 예전과 달랐고 미묘하게 늘어진 피부 아래로 굳어진 표정이 하루를 모두 설명하는 듯했다. 입술이 조금 열렸고 말이 채 나오지 못한 채 머물렀다가 결국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울림으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이 얼굴로 대체 뭘 원했던 걸까? 그 말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은 것이면서도 사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문장이었고 선영은 그 질문을 끝내 회피한 채 등을 돌려버렸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를 따지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고 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감정을 담을 수 없는 공간뿐이었다.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은 닫히지 않은 채로 저녁을 넘겼고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마저 선영의 존재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이 작은 방이 진짜 자신의 것이 되어버릴까 두려웠고 이 바람조차 막아버리면 어디로도 나가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누웠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은 꺼진 채였다. 배터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연락을 줄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전원을 끄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통로 하나를 일부러 막는 듯한 묘한 안도감을 주고 있었다. 손끝에 쥐고 있으면 자꾸 뭔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연락이 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 몫의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 같아
선영은 차라리 화면조차 켜지지 않게 해두는 쪽을 택했다. 불편하지 않았다. 아니, 불편함을 느끼기에도 감정의 회로는 이미 마모된 지 오래였고, 지금은 단지 온전한 고요만이 방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일정한 박자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은 공기가 방 안 깊숙이까지 번져와 선영은 오히려 그 무감한 기온 속에서 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시계를 보면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고, 배가 고픈 것도 모르면서 괜히 냉장고를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다시 닫고는 이불 위에 다시 앉았다. 그때 거울 앞에 선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외출할 일도 없는데 선영은 화장대를 열었고 립스틱 뚜껑을 조용히 따며 거울 앞에 앉았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얼굴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덜었고 퍼프로 얼굴을 두드리는 손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했다. 눈썹을 그리다 말고 마스카라를 들고 뚜껑을 열던 찰나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보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고 눈가에 맺히는 그 짧은 떨림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다. 울음은 천천히 시작되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어깨를 말아주듯 움켜쥔 그녀는 마침내 그동안 참아온 감정의 조각들을 그대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거울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만히 그 눈물의 궤적을 따라가듯 비춰주고 있었기에 선영은 점점 더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었다. 울음은 짧았지만 깊었고 마치 한 사람의 삶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멈추는 순간까지도 가슴 속 어딘가는 계속 울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순간 외투를 걸치고 나섰고 거리를 걷는 발걸음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멈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흐릿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걸음을 옮기며 선영은 문득 익숙한 모퉁이에서 발을 멈췄다. 그 골목 어귀에는 오래전 준호와 함께 지나던 술집 간판이 있었고 퇴근길 무심하게 걸어가며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고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선영은 그곳에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줄 것 같은 착각 속에 머물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몇 걸음 지나지 않아 벽 하나의 등을 기대고는 천천히 몸을 굽혔다.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감은 채 아주 작게 혼잣말을 꺼냈다. 누구 하나 날 진짜로 원했던 적 있었을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지는 속도로 사라졌고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 어디서도. 골목의 바람은 가벼웠지만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서 선영은 잠시 스스로의 체온을 감지했다. 어딘가 무게를 잃은 사람처럼, 감정을 붙들어둘 공간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웅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눈에 담지 않았고 거리도 시간도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이제 선영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여자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 그저 홀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었다. 창밖은 환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운 기운에 눌려 있었다. 햇빛은 커튼 사이로 조심스레 흘러들어왔고 바닥 위엔 그 틈을 따라 가늘게 금이 그어졌으나 그 빛이 선영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다. 자명종은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척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이 아침은 시작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때 그토록 바쁘고 분주했던 하루의 첫 시간은 이제 어떤 알림도 없이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 선영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식탁 앞에 앉았고 컵에 물을 따라 들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입을 대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지도 않았고 커피포트를 켜지도 않았으며 입가엔 미동조차 없었다. 손끝에 닿는 물컵의 차가운 감촉만이 지금 이 순간이 실제임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물성이었고 그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바닥에 스며들며 무감각하게 식어갔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은 멀지도 가까워지지도 못한 채 떠 있었다. 차들이 느리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어깨를 움츠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그 모든 풍경은 마치 스크린 너머에서 재생되는 장면처럼 생경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이곳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감각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고 세상은 이제 선영을 바라보지 않으며 그녀 역시 더는 그 안에 발을 담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시선을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문득 기억이 흘러들었다. 처음 윤호를 마주했던 마트의 통로. 그의 말투, 눈빛, 그가 던졌던 무심한 듯 강렬했던 말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며 자신도 모르게 허락해버렸던 어떤 충동들. 그날 이후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천천히 흘러갔고 설렘과 흔들림, 선택과 외면, 무너짐과 외로움이 겹겹이 폭에져 스쳐갔다. 그 모든 장면은 이제 선명하게 떠오르지도 않았고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억의 조각으로만 남아 있었으며 어느 한 장면에 머무를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감정의 잔상만이 이 조용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준호의 손길도 그 마지막 순간 그의 표정도 이젠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감춰진 듯 흐릿해져 있었고 그것이 미안함인지 혹은 자연스러운 정리인지는 더 이상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윤호가 남긴 짧은 마지막 메시지조차 더는 선영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반응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떠내려왔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선영은 아주 천천히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간 뒤에 남겨진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공허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었고 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며 어떻게든 다시 채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저 비어있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입을 열었다. 소리 내릴 없는 방 안에서 오직 스스로에게 닿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천천히 꺼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늦바람이라 불리는 이 욕망은 결국 아무데도 닿지 못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탓하는 문장이 아니었고 무언가를 후회하는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것을 인정하고 남은 것을 마주하는 한 사람의 고백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물은 미지근해졌으며 창밖의 햇빛은 어느덧 벽을 따라 길게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선영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유족석 한쪽 조문객의 물결이 잠시 비어있던 틈이었다. 지훈은 누군가 옆에 앉는 기척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분양을 마친 뒤부터 머릿속이 이상하게 멍했고 아내의 손조차 차갑게만 느껴졌다. 지우 씨, 혼자 있었네요. 수진이었다. 장례 내내 가장 말이 없던 사람. 울지도 웃지도 않고 조용히 움직이기만 하던 사람. 지훈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인사했다. 처형도 잠시 나와 계셨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앉았다. 손에 들린 물컵은 거의 비어 있었고 입술엔 말이 맴도는 듯한 느낌만 감돌았다. 가족인데 왠지 가족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자꾸 멀찍이 서 있게 되네요. 지훈은 그 말에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사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뭔가 빌린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저도 그래요. 형식적인 문상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요즘 들어 자꾸 제 얘기를 꺼내셨다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이상하네요. 살아 계실 땐 그렇게 무심하시더니. 지훈은 옆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가엔 눈물이 고이지 않았지만 목소리 어딘가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처형한텐 어떤 아버지셨어요? 어색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죠. 지금은 그냥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런 감정 예고 없이 훅 오더라고요.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더 많은 말을 건넸다. 지우 씨는 그럴 땐 어쩌죠?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 땐 그냥 맥주 한 잔 해요.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맥주 마시다 보면 잠깐이라도 멈추더라고요. 수진이 작게 웃었다.
그 말 되게 좋네요. 같이 한잔해요. 지금 말고 오늘 끝나고 조용한 데서. 그 말은 제안 같았지만 부탁에 가까웠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형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건 긴 시간이 아니라 때론 같이 앉아있는 단 몇 분, 그 몇 마디면 충분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흐릿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울렸다. 하지만 지후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공간보다 곧 마주할 그 조용한 맥주 한 잔의 자리를 더 또렷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늘 조금 허무하다.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지고 눈물도 제자리를 잃는다. 지후는 조용히 주차장으로 걸어 나가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 옆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후 씨도 그냥 바로 가는 길이에요.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있었다. 지친 얼굴의 화장은 지워졌고 검은 정장엔 먼지가 앉아 있었다. 예, 어쩌다 보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진 처형은요? 나도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네요. 잠시 시선이 어긋났다. 서로 말없이 몇 걸음을 더 걸었다. 저쪽에 아는 호프집이 하나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조용하고 술도 괜찮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오늘은 혼자 있기 싫네요. 술집은 다행히 조용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생맥주 2잔을 시켰다. 수지는 맥주잔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사람 참 이상하죠. 낮에는 그렇게 울고 밤 되니까 또 외롭고. 네, 저도 그래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지우 씨는 착하네요. 수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 말 원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말이 나와요. 지후는 웃지도 못하고 눈을 피했다. 그녀는 지후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집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질문은 담백했지만 지후는 잠깐 멈칫했다. 그냥 정리 안 된 느낌이랄까. 수진 처형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 옆에 있어줬으면 했어요.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지후를 바라보았다. 근데 말이죠. 신기해요. 지후 씨랑은 어색하지가 않아서. 둘 다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말수가 줄었고 침묵이 길어졌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지후 씨. 네. 그냥 오늘만 같이 있어 줄래요? 동생은 어차피 엄마 모시고 시골에 갔잖아요. 그 말은 한참 동안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지후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네. 좋아요. 모텔 앞에서 둘은 걸음을 멈췄다. 간판 불빛은 희미했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다. 수진이 문 앞에서 지후를 바라봤다. 말없이. 지후도 눈을 맞췄다. 말이 필요 없었다. 고개를 작게 끄덕였고 수진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조든복도는 낯설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입을 다문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내가 먼저 말할게요. 이건 그냥 오늘 이 밤에 묻어버릴 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 알겠어요. 저도 절대.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처형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나중에 생각할래요. 지금은 그냥 외로워서 그래요. 그녀는 침대 곁에 천천히 앉았고 지후는 따라가며 시선을 떨궜다. 시간은 말없이 흘렀고 무언가 시작되었다. 새벽녘 수지는 침대맡에 앉아 지후를 바라봤다. 지후 씨. 네. 이 밤은 있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아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건 실수도 후회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필요했잖아요. 그런 밤.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의 말이 전부였고 그 안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지후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채 조용히 진동으로 들어왔다. 그는 두어 번 화면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지후 씨, 저예요. 수진. 아, 네, 처형. 혹시 오늘 점심시간 좀 돼요?
지우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한동안 생각나지 않던 그 밤이 그 목소리 한 줄에 무너져 내렸다. 근처 괜찮은 카페가 있어서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수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히 말했다. 딱 30분이면 돼요. 부담 갖지 마요. 그는 결국 나갔다. 점심시간. 도심 외곽 작은 골목 안 카페. 낮은 조명 아래 앉은 수지는 그날 밤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하지만 웃을 때 눈매가 조용히 접히는 모습은 여전히 같았다. 앉아요. 그녀는 커피를 반쯤 비운 채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바빴어요? 아니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요. 지우 씨는 원래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그 말에 지우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처형도 꽤 직설적이시네요. 그날 이후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잖아요. 수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돌아왔다. 난 조금 서운했어요. 그냥 없던 일이었다는 듯이. 지우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잔 끝이 살짝 떨렸고 그 떨림을 감추듯 급히 입에 가져갔다. 처형, 그날 우리가 한 일이. 지우 씨. 수지는 그를 막았다. 그런 얘기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지금처럼 괜찮은 사람 하나쯤 있었으면 해서. 그런데 그게 하필 저였다고? 수진이 먼저 말을 끊었다. 우리 관계 같은 거 이름 붙이지 말아요. 그냥 그날 잠깐 바람 쐰 거예요. 지우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의지, 외로움을 버티는 방식 같은 것. 그래도 죄책감은 들어요. 지우 씨가 죄책감 느낄 일이라면 난 더 해야겠죠. 수지는 천천히 웃었다. 근데요, 누구한테도 안 들키면 돼요. 사람 마음이란 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우는 그 말에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을 오래 해온 걸까? 나는요, 지우 씨가 편했어요.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수지는 컵받침을 들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그 밤, 그 공기, 그 말 없는 눈빛. 지우는 무언가 할 말을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단단했다. 그 단단함이 지우의 불안을 자극했다. 처형은 후회 안 해요. 그 질문에 수지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고개를 들었다. 후회요? 글쎄요. 살면서 그런 일 하나쯤은 있는 거 아닌가요? 지우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수진의 말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관계의 감정을 정리해두고 있었다. 지우만 혼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왜 날 불렀어요? 수지는 웃었다. 그냥 또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으면 보면 되잖아요.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도리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또 봐요, 지우 씨. 다음엔 더 조용한 데서. 그녀가 나간 자리에 앉아있던 지우는 한참 동안 커피를 바라봤다. 식은 커피는 그대로였고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다. 처형이 아니라 수진이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뚜렷하게 불렸다. 언니 또 온대? 지우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중 아내 서연이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며 물었다. 응, 점심쯤에 들른다고 했어.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요즘 수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이 집을 찾고 있었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찬밥 먹는 게 쉬어서라거나 동생 얼굴 좀 보려고 같은 말로 툭툭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서연보다 지우와 눈이 먼저 마주치는 일이 많았다. 지우 씨, 이거 괜찮아요? 그거 좀 더 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럼 간장 조금만. 수지는 자연스럽게 주방을 오갔고 지우는 고개를 들 때마다 눈길이 먼저 수진을 찾는 자신을 느끼곤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너무도 쉽게 마주쳤다. 너무도 쉽게 말도 나눴다. 어느 주말 오후 간단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수진과 서연 그리고 지후. 셋이서 달볶음탕을 먹으며 맥주를 한두 잔 나누던 자리. 요즘 언니랑 당신 왜 이렇게 잘 맞아? 서연의 말에 지후는 젓가락을 멈췄다. 수지는 웃으며 콜라를 따랐다.
왜 질투하게?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을 받자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언니가 워낙 말이 없었잖아. 근데 요즘엔 지우랑만 얘기를 하더라고. 난 뭐 집안의 투명인간인 줄. 말 되는 사람하고만 말하는 거야. 수진이 그렇게 말하자 지우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땀 한 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서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닭을 집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맥주를 마셨고 수진은 아무 일 없는 듯 리모컨을 들어 TV 채널을 돌렸다. 우리 셋이 모이니까 너무 좋다. 서연이 말했다. 어릴 땐 언니가 무섭기만 했는데 요즘엔 그냥 든든해. 그 말에 수진은 잠시 미소 지었지만 눈이 지우를 향했다. 지우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든든해야지. 내가 언니니까.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달다리를 한 입 물었다. 그날 밤 서연이 먼저 잠이 들고 난 뒤였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 부엌 쪽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이 낯설지 않은 사람처럼 컵에 물을 따라 들었다. 앉아요? 네, 좀 더워서요. 에어컨 틀었어요? 꺼졌더라고요. 그냥 잠깐 나왔어요. 수진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둘 사이엔 몇 걸음 거리에 공백이 있었지만 공기의 밀도는 빠르게 차올랐다. 오늘 내가 좀 과했죠. 아니에요. 가족끼리 뭐. 지우는 억지로 웃었다. 다만 아내가 그런 말 하니까 줘. 그런 말이 뭐요? 수진은 컵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잘 맞는다. 말 통한다. 든든하다. 그게 다 죄가 되는 말이에요.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의 눈동자엔 억누른 감정과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고여 있었다. 지우 씨. 네. 이 관계에 이름 붙이지 말자고 했던 거 기억하죠? 기억해요. 근데 이름이 없다고 해서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우는 숨을 삼켰다. 수진은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났고 컵을 싱크대에 놓은 뒤 지우의 옆을 지나며 짧게 속삭였다.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할게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조용히 돌아갔다. 그 소리에 지우는 오래도록 등을 기대지 못했다. 새벽 1시 18분. 침실은 조용했고 아이의 호흡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렸다. 지우는 눈을 떴다. 그리고 가만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림 한 줄. 지금 나와요. 딱 5글자였다. 하지만 그 5글자에 지우의 몸은 망설임 없이 반응했다. 양말부터 챙기고 바지 단추를 조심스럽게 잠그고 문고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현관을 나서기까지 단 3분. 이제는 이 모든 게 숙련된 절차처럼 느껴졌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미친 짓이야. 하지만 어느새 도착한 모텔 앞. 하얀 외투를 입고 서 있는 수진의 뒷모습을 본 순간 그 모든 자기 합리는 스르륵 무너졌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차분했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금쯤이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늦을까봐 좀 달렸어요. 수진은 익숙한 듯 카드키를 꺼내 들었다. 205호예요. 지난번 그 방.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낮은 조명, 짧은 숨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서며 긴 숨을 내쉬었다. 수진은 그의 옷깃을 살짝 펴주며 말했다. 요즘 이 시간만 기다리게 돼요. 낮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데 밤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지우의 손을 찾았다. 지우는 그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떨궜다. 처형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 말 처음 들은 날도 들었고 오늘도 듣네요.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요? 이제 멈출 수 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멈추기엔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손, 그녀의 눈빛, 그녀의 시간. 우린 숨기는 법을 배웠잖아요. 수진은 이불 가장자리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서연이 눈치 못 채는 것도 익숙해졌고 당신은 핑계대는 것도 능숙해졌고 말하지 마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으면
내가 진짜 나쁜 사람 같아서. 지후 씨. 수진이 조용히 그의 얼굴을 감쌌다. 나쁜 짓은 나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처럼 들렸는지 지후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대어 고개를 기댔다. 한참 후 수지는 침대맡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알람을 맞췄다. 3시 40분. 그는 늘 4시 전에 집에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났고 서로에게 눈빛 한 번, 고개 한 번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같이 나갈래요? 아니요. 먼저 나가요. 나중에 나갈게요. 그럼 다음은? 내가 연락할게요. 지후는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셔츠 단추를 확인했고 손목 시계를 다시 채웠다. 집에 도착하면 신발 소리는 멀리서부터 조용히 죽이고 손등으로 입냄새를 지우고 이불 속에 조용히 몸을 밀어 넣는다. 그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때쯤 부엌에선 커피포트가 켜지고 아내의 발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다시 가족의 옷을 입는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진만은 알고 있다. 그 옷 아래 숨겨진 비밀스러운 스릴과 그 속에 중독되어가는 감정을. 수진은 며칠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미묘하게 불편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곤해서, 날씨 탓으로. 하지만 두통, 메스꺼움, 이상한 피곤함이 반복되자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하얀 벽, 어색한 초음파 소리.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짧고 단호했다. 임신 맞습니다. 지금 6주 정도예요. 수지는 말을 잃었다.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 번도 어떤 가능성도 계산하지 않았던 일. 하지만 지금은 뱃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자신을 이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지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수지는 차가운 음료수를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후 씨,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지후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다. 무슨 병원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아이 생겼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확 변했다. 지후는 말을 잃은 듯 조용했고 수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6주. 병원에서는 조심하라더라고요. 근데 나 낳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처형 진짜예요? 응. 지후 씨 걱정할까봐 망설였는데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 같아서. 지후는 말없이 숨을 삼켰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고였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뭘 하면 돼요? 책임질게요. 처형 혼자 그럴 순 없어요. 아니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 혼자 할 거예요. 책임 묻지 않을게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아이는 괜찮아요. 그 아이는 내가 원한 거예요. 지후 씨는 그냥 나 몰랐다고 해도 돼요. 지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감정을 씌웠다. 며칠 후 수지는 집에 조용히 머물렀고 서연은 그런 언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서연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수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멀리서 걸려온 바람처럼 희미했다. 우리끼리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인데 예전 같지 않다. 언니 말이 너무 없잖아.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작은 의심이 스쳤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먹었고 젓가락 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지후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이 머리를 감고 나오며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피곤해서요. 지후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다. 수진의 말이 떠올랐다. 책임 묻지 않을게요. 그 단어가 그토록 무거울 줄 몰랐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수진의 말이 다시 스쳤다. 혼자 키울 거예요. 그 아이한테 나는 그냥 엄마로 남을게요. 지후는 그 말이 무서웠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완벽해서. 도리어 그 결심이 자신을 더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연의 눈빛이 점점 수진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가고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직감은 침묵보다 빠르게 자란다. 그 이상한 기운이 지금 이 집안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평온하게 시작됐다. 잡채를 나르던 어머니가, 김치를 덜어주던 서연이, 맥주를 따르던 지우까지 모두 익숙한 움직임으로 각자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평온 위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나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지금은 헤어졌고, 근데 아이가 생겼어. 젓가락을 들던 손들이 동시에 멈췄다. 서연은 그릇을 내려놓은 채 수진을 바라보았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을 들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어딘가 허공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다소 떨렸다. 아이 생겼다고. 병원에서 확인했어. 혼자 키우려 해. 책임은 나 혼자 지면 돼.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잠시 수진을 보다가 눈을 피했고, 지우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컵 안에 물이 자꾸만 흔들리는 게 손이 떨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사람은 연락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연락 안 해. 그리고 연락할 생각도 없어. 내가 원해서 나는 거야. 서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언니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혼자서 잘 키우고 있잖아. 나도 내 아이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단호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슬펐다. 하지만 누구도 다시 되묻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의 결심에 눌린 듯 모두가 고개만 끄덕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숨은 얕고 눈빛은 탁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지만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식사 시간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에 작지만 명확한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수진의 뱃속에 자라고 있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 방 2개, 거실 하나. 수진은 이곳을 아이와 함께할 집이라고 불렀다. 창밖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고 부엌 창가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예쁘다, 언니. 서연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지우는 뒤따라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았다. 집들이 겸 첫 방문이었다. 서연은 분유 상자와 작은 손수건, 젖병 세트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다 내가 안 쓰는 거 챙겨온 거야. 새 거야, 안심해.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나 혼자 시작하려니까 막상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 거실 한쪽 벽에 붙박이장을 두고 작은 테이블과 아기용 침대를 마련한 방. 수지는 방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가 아이랑 함께 잘 방이야. 밤에 울어도 바로 안아줄 수 있게 침대 옆에 소파 놓으려고. 지우는 그 방을 오래 바라봤다. 특별할 것 없는 구조였지만 침대와 소파 사이의 거리,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 커튼의 주름 하나까지도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수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다. 혼자서라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무섭긴 한데 이상하게 용기가 나. 서연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언니 혼자 아니야. 나 자주 올게. 아기 태어나면 나만큼 아끼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수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우는 물컵을 들어 입을 적셨다.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방이 그냥 누군가의 방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돌아가는 차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진짜 잘 도와줘야겠다. 언니, 생각보다 외로워 보여.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남은 건 수진의 말보다 소파 옆에 반듯하게 접힌 아기 이불 한 장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후, 나 오늘은 언니 집 못할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당신 혼자 좀 다녀와 줘. 지후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수진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한참을 현관 앞에서 서성였다. 문이 열리자 수진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집안은 적당히 따뜻했고 작은 탁자 위엔 유자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다. 혼자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컵을 내밀며 말했다. 지훈은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며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여기 오는 게 어색하진 않네요. 그쵸. 이상하게 이젠 여기가 당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수진은 말끝을 흐리며 배를 한번 쓰다듬었다. 몸에 딱 웃는 니트 위로 불룩해진 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작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배에 올려두었다. 수진은 그의 손길에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기분 좋은 온기가 배를 타고 전해졌고 그 짧은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명확한 감정이었다. 지후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아직 당신 거라 생각해도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질문이라기보다 조용한 확인처럼 들렸다.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기울였다. 그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에 닿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마지막 거리마저 사라졌다. 말도 생각도 이름도 잠시 잊혔다.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한참 후 수진이 먼저 몸을 살짝 떼며 말했다. 그냥 가끔은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내가 뭘 더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당신이 이 아이를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바라봐 줬으면 했어요. 지훈은 다시 한번 수진의 배에 손을 얹었다. 나 요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거실로 옮겨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TV를 켰다. 아무것도 재생되지 않는 검은 화면 앞에서 그들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가끔 시계 소리만이 흐르고 수지는 커피를 데우기 위해 부엌에 다녀왔다. 아직 아무도 모르죠? 지우가 물었다. 응. 엄마도 그냥 혼자 키우겠다는 말에 더는 묻지 않아요. 서연도. 지후는 끝맺지 못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아직도 내가 그저 외로운 언니라고만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난 그 착각이 좀 더 오래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말없이 무릎 위에 손을 포개며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다. 서로를 오래 들여다보다 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난 우리가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우린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적이 흐른 뒤 수진이 덧붙였다. 서연이 오지 않은 하루였는데 오늘은 너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기억에. 지우는 시계를 힐끗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갈게요. 오늘은 진짜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그를 바라보며 수지는 짧게 말했다. 다음엔 내가 먼저 불러도 돼요? 지후는 문을 열며 대답했다.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문이 닫히고 수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배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우가 남긴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이미 거리라는 개념이 아닌 감정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이름 없는 관계 안에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아도 현관문이 열리는 건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지우에게는 무게가 컸다. 수지는 며칠 전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말했다. 그냥 편하게 드나들어도 돼요. 요즘 혼자 문 열기 귀찮아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자주 갔다. 출근 전 짧게 들을 때도 있었고 늦은 밤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수진의 등 뒤에 앉아 있기도 했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다. 아이 방 벽지를 새로 바르는 작업을 수진이 혼자 하려다 지후를 불렀다. 여기 위쪽은 내가 손이 안 닿아서요. 좀만 도와줘요. 수지는 의자 위에 올라서다가 휘청했지만 지우가 바로 허리를 받쳐주며 말했다. 그런 건 나한테 시켜요. 이제 혼자 하는 거 금지예요. 둘은 함께 벽지를 붙이고 작은 장을 조립하고 아기 침대를 맞췄다. 망치 소리와 포장지 찢는 소리, 간간이 섞이는 웃음. 그 공간은 분명히 가족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우리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가끔은 아무도 모르는 가족 같죠. 지후는 대답 대신 나사를 하나 더 조여주며 고개만 끄덕였다. 수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요즘은 이런 일상이 더 무서워요. 당연해질까 봐.
그 말은 곧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날 저녁 지후가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식탁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당신 요즘 언니 집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거의 살림 차린 줄 알겠어. 지후는 억지로 웃었지만 시선을 피하며 물컵만 바라봤다. 아니야. 그냥 도와줄 게 좀 있어서. 뭐, 좋지 뭐. 언니도 혼자 힘들 테니까. 근데 너무 자주 가면 오히려 부담될지도 몰라. 언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보다 필요하다고 믿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지후는 아침 일찍 수진의 집에 들렀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은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와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수진은 웃으며 머그잔을 2개 꺼냈다. 나는 이제 당신 없는 시간이 더 어색해요. 이거 습관인가, 감정인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후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마주한 얼굴을 바라봤다. 수진의 눈가엔 피곤함보다 이상할 만큼 평온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날 지후는 처음으로 수진이 준비해 놓은 갈아입을 옷이 집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랍 안에 접힌 티셔츠, 욕실 선반에 놓인 칫솔. 모두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여긴 당신이 자주 오는 곳이라고.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날 밤도 조용히 집을 나섰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이미 지나버린 것만 같았다. 지후는 2개의 시간표를 나눠 가진 사람처럼 움직였다. 아침엔 아내와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저녁엔 수진의 집에서 태동을 듣고 앉아 있었다. 양쪽 어디에서도 들키지 않았고 어느 한쪽에서도 의심받지 않았다. 문제는 그런 삶이 이제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왔어요? 수진은 늘 그렇듯 창가에 기대어 그를 맞았다. 커튼 사이로 기울어가는 해가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인쇄된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후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가 앉았다. 사진 속 작디 작은 형체. 그 안에 수진의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일부가 들어 있었다. 이 손가락 좀 봐요. 수진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벌써 손가락 구분이 된대요. 여기 이거 이상하게 당신 닮았어요. 지후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닮았네. 묘하게 이상하고 묘하게 좋네요. 수진은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당신 요즘 무섭지 않아요? 무서웠으면 못 왔겠죠.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단했다.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셨고 창밖에 어둠이 내려오는 걸 함께 지켜봤다. 그때였다. 지후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갑자기 언니 집 들렀다 가려고. 괜찮지? 서연의 목소리는 가볍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지후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재빨리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은 언니 샤워하고 있을 거야. 몸도 좀 안 좋다 그랬어. 내가 대신 뭐 갖다 주고 갈게. 그래, 그럼 됐어. 그냥 집 가야겠다. 피곤하네. 전화를 끊은 지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묻지 않았다. 그저 다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젠 진짜 들킬 뻔했네요. 지후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도 따라 웃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점점 모호해지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더 편해요. 지후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거실엔 낮은 음악이 흘렀고 그 음악 사이로 서로의 숨소리가 섞였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후 옆에 앉았다. 내가 가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라는 걸 만약 아무도 몰랐다면, 정말 아무도 평생 몰랐다면 우린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명칭도 없이 그냥 익숙한 사람처럼.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날 밤 지후는 수진의 집을 나서며 이상한 여운을 느꼈다. 집에 돌아가면 서연은 웃으며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 웃음과 수진의 정적 사이에 서
그는 점점 어느 쪽에도 발을 붙이지 못한 채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어쩌면 너무도 달콤해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수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헐렁한 원피스를 입어도 감춰지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주는 동작이 습관처럼 굳었다. 이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밖에 나가는 게 점점 겁나요. 괜히 누가 물어볼까봐. 누구 아기냐고. 수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바닥을 바라봤다. 요즘 지훈은 회사에서도 서연과의 일상 속에서도 집중을 잃었다. 서연이 저녁 식탁에서 하는 말을 흘려듣기 일쑤였고 아이의 숙제 이야기도 대답이 늦었다. 그럴수록 서연은 짧게 한숨을 쉬었고 지훈은 눈을 피했다. 수진의 집에 들른 어느 늦은 저녁, 지우가 평소보다 한참 늦자 수진은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아기랑 둘이 잘게요.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단 외로움에 가까운 뉘앙스였다. 지훈은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이젠 어디가 진짜 집인지 나도 헷갈려요. 지후의 말에 수진은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덜 외로운가 봐요. 그 밤 지후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했다. 이 관계는 애초에 끝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아주 천천히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지후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설계했다. 언제쯤 올지 대략의 시간대를 계산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잠시 들르는 날엔 최대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대화를 나눴다. 이중생활은 분명 비정상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점점 익숙한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일은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그럼 아기랑 먼저 밥 먹을게요. 수진의 대답은 단정했고 감정의 파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서연은 지후의 외출이 부쩍 늘어난 걸 느끼고 있었다.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서연의 물음에 지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돼서 좀 바빠졌어. 그 대답은 이미 몇 번 써먹은 레퍼토리였다. 하지만 서연은 매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묻지 않았다. 지후는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자신을 알아차렸다. 통화 중 서연과의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것도 수진 앞에서 아이 이야기를 피해가는 것도 능숙해졌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수진은 어느 날 아기의 작은 옷을 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빠는 오늘 바쁘대요. 그 말은 아기에게 한 말 같았지만 사실은 지후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지후는 대답 대신 천천히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그 손에 담겨 있었다. 거실 한가득 선물 상자들이 쌓였다. 기저귀, 아기용 세제, 작은 내복들과 분유통, 출산 후 사용할 회복용품까지. 가족들은 조용히 그러나 정성스레 수진의 출산을 준비해주고 있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다. 누구도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언니, 이거 어때? 노란색 너무 귀엽지 않아? 서연이 작은 털모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조카 생긴 기분이야. 괜히 설렌다니까. 수지는 무릎 위에 올라온 아기 옷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런 거 하나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그 옆에서 지후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여자의 대화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눈에 마음에 담고 있었다. 서연의 웃음은 투명했고 수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 안에서 그는 죄책감과 평온함 사이에 복잡한 감정에 갇혀 있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 안이 조용해졌을 때 수지는 천천히 지후의 손을 잡았다. 둘만 남은 공간, 해가 저물고 커튼 사이로 어스름이 번지는 시간이었다. 오늘 행복했어요.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순간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무겁게 깔려 있었다. 지후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다.
깨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우린 절대 들키지 않아요. 그렇죠.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보단 약속처럼, 진심보단 위로처럼. 그건 사랑의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주문이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수지는 예정일보다 조금 미르게 아이를 낳았다. 짧은 진통과 조용한 분만 끝에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은 놀라울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다. 가족들은 분주히 축하했고 서연은 누구보다 먼저 병실 문을 열며 달려왔다. 언니, 너무 축하해. 진짜 너무 예뻐. 수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서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된 거 실감나지? 근데 왜 이렇게 담담해? 내가 더울 것 같아. 수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 순간 그냥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다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해 준 것 같아. 지훈은 모두가 돌아간 후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수진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다 어느새 손끝으로 아이의 손을 감쌌다. 진짜 내 아이 같아. 그 말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난 충분해요. 그 이후 지훈은 수진의 집을 더 자주 찾았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러 분유를 타주기도 했고 주말 오전에는 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모든 게 무서울 만큼 자연스러웠고 익숙해졌다. 아기의 옹알이 소리와 수진의 짧은 한숨, 따뜻한 전자레인지 소리까지. 그 속에서 지훈은 점점 하나의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 요즘 언니 집 가면 편하지. 근데 이상하게 너무 자연스러워. 뭔가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것 같달까. 그 말에 지훈은 순간 정지한 듯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그런가? 오래 봐서 그런 거겠지.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같은 눈빛으로 지훈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수진도, 지후도, 서연도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침묵했고 그 침묵은 너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 선택. 지훈은 매번 돌아가야 할 곳과 머물고 싶은 곳 사이에서 선택했고 수지는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고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말없이 계속되었다. 진실은 누구 입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끝내지 않는 이야기는 오늘도 그대로였다.